국도변에 있는 이 편의점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할인해서 처분하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28일에 싹 철거할 거예요. 예예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 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한 지 2년. 적자를 메우느라 빚이 2억 넘게 늘어났고 형제들의 돈까지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장사 시작하자마자 그 달부터 적자였어요. 엄청난 적자였어요. 예, 가게세도 안 나올 정도로 장사가 안 됐어요. 그 가게세도 연체되고 다른 것도 고지서에 뭐 납부하는데 압류가 들어와요. 통장 압류 들어와요. 시청에서도 압류 들어오고 세무서에도 압류 들어왔어요. 최악이 온 거예요. 이제 도저히 가게를 더 하면 난 폐인되는 거죠. 이전 5년간 다른 편의점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 시점이 다가오자 세 개의 브랜드가 찾아와 경쟁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난리죠. 자기들 이거 따려고. 모든 그 현혹을 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5년간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적자가 나도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걔들은 물건을 집어넣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본사 관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판매가 저조하고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새로운 제품을 들여놓길 권했습니다. 내가 팔리지도 않는 거 뭐 되겠냐고. 이번만 넣으라고, 이번만. 자꾸 전화할 때마다 신제품으로 그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인구가 많지 않은 리다뉘의 마을. 그런데 몇 년 새 편의점이 늘어났습니다. 이 도로변에만 편의점 3개가 연달아 서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편의점 과당 경쟁. 하지만 그 타격을 감당하는 건 점주뿐이고 본사는 비껴 서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몇 가구 있다고 편의점이 5, 6개가 있어요. 국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동네는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냐고. 예. 근데 이게 편의점 그 대기업들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물건만 집어넣으면 그거 하나로 나가는 거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며칠 후 갚을 길이 막막한 빚을 남기고 편의점 문을 결국 닫기로 했습니다. 매달 자신의 인건비 정도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던 편의점이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들여놓았던 집기들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이거 본사에서는 이거 껌 하나 빨대 하나 두른까지 나한테 다 팔아먹었잖아요. 모든 걸 여기서 쓰는 건 내가 본사에서 사거든요. 이거. 근데 내가 이거 치울 때는 이거 전부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 거죠. 폐업을 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막상 다 떠나보내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24시간) 불 켜진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밤을 지샜던 그의 매장. 여기서 자고 얼어가지고 감기 걸리고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추운데 겨울에 벌벌벌 떨면서 있었잖아요. 아침까지. 나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편의점은 안 돼요. 인구 950명당 편의점 1개. 편의점의 종주국인 일본을 제치고 편의점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 한국. 2021년 5만 개를 돌파한 이후에도 한 해 수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새 점포가 생길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들어오실 때 가맹비, 라이센스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
그런 등등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과 수익이 있는 거고 차액 감행금이라고 해서 가맹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는 데다가 마진을 덧붙여서 들어오는 수익이 가맹 본부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액 감행금 이런 방식이 되게 되면은 일단 점포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좀 본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남는 게 많다. 다른 지역, 다른 브랜드 편의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을 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 하지만 역시 폐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점 전 안내받았던 매출은 나오지 않고 매달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택배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아는 분이 편의점 괜찮다 해가지고 점포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찾은 데가 여기인데 뭐 이렇게 됐죠. 30대 젊은 점주 동현 씨. 애초에 높은 매출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시 편의점을 하고 있는 아내와 둘이 합쳐 월 4,500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열심히 아이 키우며 살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경쟁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오픈할 때 제가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들어왔어요. 매출은 완전 바닥이고 저는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고 애기도 키워야 되니까 매달 이제 200, 300씩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서 여기 오픈하고 대출이 한 8,500 늘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올 때 본사에서는 좀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지원이 진짜 아예 없어요.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매출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것도 없고 SC도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맡은 점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SC밖에 없는 상황인데 폐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폐점 비용, 즉 위약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물건들도 다 팔지 못하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약금이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산정된 게 5,200 정도고 저도 이거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지금도 13시간, 1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건 하나라도 더 정리하는 것이 절박한 지금. 아이도 부모님께 맡겨놓고 편의점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자고 나면 편의점이 생겨나는 시대. 점주만 손해인 것 같다는 젊은 가장. 애초에 손해를 볼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증보험부터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약금도 따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저희가 손해를 억대를 봐도 얘는 억대는 그냥 다 가져가는 구조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애초에 물건을 저희가 판매를 해도 어쨌든 배분율대로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걔네는. 우리는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점주들이었습니다. 본사 직원으로부터 일매출 160만 원이 나오는 자리라며 소개를 받았다는 지은 씨. 출점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식적인 예상 매출 산정서는 계약 당일이 되어서야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저희 예상 매출 산정서는 법적으로 계약 당일날 보여줘도 괜찮거든요. 실제 계약하기 당일날 그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도 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다 완료했고 인허가도 다 사실 그때 가서 예상 매출 산정서 본들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당일날 조그만 노트북으로 이게 예상 매출 산정서입니다라고 하면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은 나오지 않았고 월 500만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은 씨는 재빨리 폐점을 결심했습니다. 계약 당일날까지 못 받았다. 위약금도 몰랐어요. 전 얼마가 위약금이 나올지도. 제가 계속 요청을 거의 진짜 한 10번은 했어요. 아니 이렇게 위약금도 모르고 문을 닫는 경우가 어딨냐.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거의 문 닫기 이틀 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잔존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2,400만 원이 나왔는지 이 내용을 안 보여줘요. 절대. 자기들만의 계산이라는 거죠. 네네. 공개된 정보가 적어 본사에 비해 점주는 모든 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의점 운영해보니까 그 가장 부당하게 느껴지는 점은 뭐예요? 저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본사가 이것저것 다 같이 도와주잖아요. 예, 뭐 인허가 하러 구청에 갈 때도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못하겠다, 너무 지금 손해가 크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해, 뭐 재고도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너 4개월밖에 운영 안 했어, 우리 하나도 못 해줘.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나 편의점 할게라고 하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편의점 본사에서는 점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먼저 출점 이익 때문에 무리해서 가맹점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장사 이제 출점을 하기 위해서 저매출 저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해서 출점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입지 같은 경우엔 상권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또 경쟁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성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팔리지 않는데도 계속 제품을 구매해 매대를 채우는 것은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편의점이 아니라 모든 장사가 식당을 가도 손님이 많아 보여야 되게끔 하고, 그래서 다른 손님들 끌어들이게끔 하는 마케팅도 하고, 결국 매대가 비어있는 거는 장사의 기본이 아닌 그런. 또 다른 편의점 본사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출점을 하고 있으며 예비 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고지할 때도 확정적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점주의 위험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 목욕탕은 동네의 오래된 노포 중 한 곳입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이어 운영하던 목욕탕을 현재는 손자인 박준우 씨가 운영 중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할아버지랑 맨날 손잡고 카운터를 보러 내려왔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진 않아도 그래도 되게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 편이라서 손님들이 항상 오셔서 얘기하고 먹거리 갖다 주시고 이 앞에서 여름에는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3대에 걸쳐 50년째 운영 중인 목욕탕이다 보니 시설들이 노후했고 2019년 목욕탕을 물려받게 된 박 씨는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긴 한증막이나 외벽이나 이런 천장 같은 등 같은 것도 다 리모델링을 한번 했고요. 위치는 그대로고.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네. 네. 공사비 9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목욕탕을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목욕탕엔 손님이 끊겼습니다. 생활비가 약간 부족할 때는 원래 그냥 전에 모아뒀던 돈이 돈에서 이제 조금씩 꺼내 쓰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하시고 동생도 일하고 어머니도 다른 뭐 일 같은 거 하시면 여기 부족한 걸 좀 메꿔 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족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목욕탕을 지켜냈습니다. 보일러 설비를 교체하느라 쓴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일러 이제 물 지른 거 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수탱크.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딘 다음에 물을 일일이 넘겨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 남탕 여탕에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이게 이제 목욕탕에서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은 8톤. 이 물을 데우기 위해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데 최근 심야 전기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0-4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 쓰는 게 심야 전기가 한 28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목욕탕에서 쓰는 전기 요금도 거의 270,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이 엄청 크네요, 지금. 부담이 크죠.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좀 나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2020년 1월 227만 원이던 전기요금은 올해 1월 32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오르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줄어든 손님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주변 목욕탕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동네도 배회관들 많죠, 목욕탕. 이 동네. 이 동네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습니다. 큰데 찜질방 2개는 폐업을 하고 못 버티는 거죠. 운영 자금이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니까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뭐 큰 데 같은 데 보면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대출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 어렵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월 20만 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부천의 골목 상권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거 해당되려고 그러면 하루 10만 원 하면은 월 3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년이면은 이거 월 10만 원 가지고 장사 안 해야죠. 역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7, 8만 원 정도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루에 7, 8만 원 매출을 일으켜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안산의 한 번화가.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저녁 시간이지만 노래방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3일을 그냥 한 개도 못하고 어제 일요일 토요일 날 한 개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냥 한 개도 없어요. 이 경기가 피핑과 뭐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건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1월달, 2월달 진짜 많이 났어요. 손님 구경하기 어렵다는 요즘. 줄어든 매출도 문제지만 김명숙 씨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7이잖아요. 3점 메뉴에 있는 3.7. 예. 그게 지금 3.7로 올라간 거죠. 예, 옛날에는 이게 3.7이 아니었었거든요. 얼마였지? 이게 나라에서 해주고 우리가 1.5가 됐었거든요. 결론은 니네 문 닫아 이래놓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노래방이나 어느 소상공인들이 다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니네 문 닫아 대출 줄게 그랬는데 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기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은행들은 이 신용 보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코로나 때 상환 유예됐던 이 대출금들의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금리는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가만히 이 집을 닫아놔도 연 250, 한 달에 250에서 300은 지출이 돼야 돼요. 전기세 들어가잖아요. 이거 은행은 줘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네. 1.5%이던 이자가 3.7%까지 늘면서 김 씨는 다른 부업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건설 현장에까지 갔잖아요.
이런 걸 천장 뜯어내면 제가 쓰레기 봉다에 다 산업용 폐기물에 담아갖고 끄적여내다 보니까 이 다리가 그냥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술을 할 정도로 하라고 막 그러는데 또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3개월 받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천이잖아요. 수술비는 다 비추고 또. 장사가 잘 된다면 빚을 갚을 수 있겠지만 그 희망마저 사라진 지금 김 씨는 노래방을 내놨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 먹자잖아요. 다 먹자인데 지금 다 안 되고 여기가 포장마차랑 뭐 신입처럼 식당이 6개, 노래방이 5개 그렇게 나와 있는 지금 여기만. 여기만? 네. 그러면 10개네 거의. 폐업이? 지금 이거 다 지금 할 거예요. 노래방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업주들은 간판불을 끌 수도 없습니다. 저 불은 켜져 있는데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켜놔야 돼. 해도 켜놔야 돼. 왜요?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깜깜하면 쟤는 왜 안 해? 쟤는 그만치 안 되니까 안 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2023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금은 1,052조. 코로나 시기 전보다 366조가 늘었습니다. 이 중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작년 대비 5.4%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위해서 부채가 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계 유지라든가 이 가게 이걸 뭐 용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채는 이게 부채를 갚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체율도 높아지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 서울의 한 전철역 앞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찾았습니다. 이곳 점주인 윤기 씨는 창업을 준비하던 2년 전 연돈 볼카츠에서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TV에서 이슈도 많이 되고 제가 22년 7월에 가맹 계약을 하고 28일에 오픈했어요. 총 투자 비용은 한 1억 7천 정도 들었는데 평균 1억 3천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1억 3천 정도. 연돈 볼카츠는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작은 돈가스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자문을 하며 골목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했던 프로그램. 이곳에 출연했던 식당을 백 대표가 프랜차이즈로 만든 것입니다. TV 속 맛집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개점했고 화제가 되면서 손님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달에만 2,900이 나왔고요. 계속 빠지는 거. 매달 한 번도 오른 적 없이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빠지는 거. 그럼 지금은 얼마까지? 지금은 뭐 배달 수수료랑 이런 걸 전부 다 제외하면 그러면 800에서 900 사이 정도 되는 월 매출. 매출이요? 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은? 한 50만 원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월 매출을 900만 원이라고 볼 때 물품비와 로열티로 연돈 볼카츠 본부에 약 460만 원을 냅니다. 그 밖에 월세와 관리비, 배달 수수료 등 큰 항목만 빠져도 점주에게 남는 것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가게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점 특수는 첫 한 달뿐이었습니다. 개업 초반에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매출은 계속 우하향했다고 합니다. 슈퍼바이저한테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매출에 관련돼서 너무 문제가 크다. 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마케팅 이런 거를 계속 좀 해줘라. 그런데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고 신제품마다 이제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쿠폰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지원을 해줘요. 그때만 매출이 조금 반짝 올라오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1+1 행사를 하기도 하고 월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배달앱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윤기 씨의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맹사업 계약을 할 때 의무 제공 사항인 예상 매출액.
이 점포의 경우 월 매출로 따지면 최저 895만 원, 최고 1,520만 원 가량이 예상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매출이 1,500만 원일 경우 점주의 실제 수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아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받으려면 부동산 계약을 해야 돼요. 부동산 계약을 해야지, 그러니까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지 이제 이렇게 계약서가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오셔서 제가 여기 이렇게 계약서 받아보고 해서 그 창업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받았던 예상 매출 산정서는 너무 매출이 낮은데 본인이 말씀하기엔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다른 매장은 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가맹점 모집 당시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일매출을 최고 465만 원까지 광고하고 있고 본사 담당자의 말도 남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배달 매출 제외입니다. 네, 배달 매출 제외하고 네, 3천에 그냥 홀 매출만 한 네네. 3천에서 3,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제가 보통 영업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3천만 원으로 해요. 저희가 수익률이 그래서 네.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임대료 300만 원 네. 그리고 인건비 점주님 하고 해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보통 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시작한 또 다른 점주. 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개점 직후에는 장밋빛 기대도 했지만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재구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오픈빨로 3,000 나왔다가 바로 다음 달에 뭐 2,000 그렇게 바로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얼마 하죠? 많이 나와야 700 정도. 그럼 순이익은 얼마나?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고. 해당 지점의 매출 추이입니다. 개점 둘째 달부터 바로 하락이 시작되어 6개월 만에 70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지점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최고 매출의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프의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개점 직후 특수를 보인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시점까지의 평균 매출을 봐도 최고 1,800만 원대에서 최저 1,000만 원대, 본사 직원이 얘기했던 3,000만 원대를 회복한 매장은 없습니다. 입지가 좋고 매장이 넓기 때문에 매출이 더 잘 나올 거라는 말도 들었다는 점주. 저희는 한 달에 뭐 3,500 정도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최하로 잡았을 때. 초기에는 배달을 안 하더라도 3,500 정도는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그때 개발하시는 담당 본사 직원분이 이처럼 계약서와 다른 예상 매출액을 언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가장 궁금한 게 매출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럼 본사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본사는 이제 가능하면은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그래야 이제 혹하게 만들 어떤 그런 이제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서면보다도 더 이게 좀 뻥 튀겨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프랜차이즈에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그 위반 시에 그 형벌도 그다음에 징역도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공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는 매출액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제시하는 것,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정보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전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일부 수익률을 전체 평균인 것처럼 광고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 있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아요. 한 40만 원 정도 팔았어요. 오늘 많이 평소보다도 좀 저조해. 근데 이제는 뭐 아예 해탈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오랫동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죠. 지난 13일 백종원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은 총 49개의 매장 중 일부인 8개뿐이라는 취지의 발언. 하지만 실제로 취재해보니 출점한 점포는 총 83개, 현재는 50개 가까운 매장이 간판을 내렸고 현재 남아있는 소상공인 점포는 49개가 아닌 21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일부 점주만의 문제로 보는 본사에 대해 점주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죠. 근데 잘해도 뭔가 받침이 돼야 할 거잖아요. 저희들이 장사를 잘할 줄 알았으면 개인 기술이 있어서 뭐 호텔 셰프가 됐든 지방 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칼질을 할 수 있는 공예를 횟집 풀을 뜰 수 있는 뭐 이런 개인 장사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의지하고 가맹비 되면서 로얄티 되면서 했을 때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본사를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쟁점들에 대해 우리는 더본 코리아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본사 직원이 언급한 월 매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액이었으며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월 3천만 원도 예상일 뿐 매출을 보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본사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4차례 점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신메뉴 개발과 할인 행사,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광고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폐점 원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연돈 볼카츠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이 어려움과 폐점률 상승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매출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밤 10시, 윤기 씨가 12시간 만에 퇴근합니다. 연돈 볼카츠 점주 2년, 그는 약 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출이 떨어질 때에 본사에서 무조건 자기네들 책임질 수 있다, 기다려봐라 라고 그렇게 점주들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가 제일 억울하죠, 사실. 기다렸는데 결국에 저희한테 남는 건 빚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맹 점주들을 놓고 이제 그런 뭐 사업의 실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될 만한 사업들을 해서 한번 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은 그 브랜드가 잘 되도록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폐업하고 또 문을 닫고 하면은 손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맹본부가 1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대형 백화점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인수했다는 최선희 씨 자매.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어렵게 마련한 가게였던 만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있으니까 즐겁게 다 이뻐배고 너무 이뻐배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9층에 올라가니까 환하게 바깥에 보이는 게 어머 내 인생이 저렇게 환한갑다 싶은 게 이게 장사는 내 노년의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게 백화점 여기서 이제 장사로서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자매의 포부는 무너졌습니다. 개업 석 달 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최선희 씨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의 퇴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지자 선희 씨는 친언니와 함께 3년여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이 힘에 부치자 한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좀 더 쉽게 운영할 만한 가게가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당시 업체 측이 소개한 가게는 백화점의 입점에 있던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회사는 단단하니까 회사는 사모님 허접한 회사 아니고 백화점 전체로 들어갈 회사 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백화점인데 그거 못 믿으면 어쩝니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집을 사더라도 왜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가면 모든 이런 거는 걸러서 부동산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이용업소는 다 걸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창업 컨설팅 업체의 말을 믿고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매. 4년간 영업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운영대금 9,500만 원, 창업 컨설팅 업체에는 400만 원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총 매출액 중 백화점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자매의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일자야 되니까 직원들이 월급이 보는 것밖에 안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 되고 하는데 이건 왜 월급을 못 받았냐고 그랬더니 저번 달도 밀려있고 월급도 지금 보는 것밖에 안 들어와 있고. 최선희 씨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월급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한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7월달부터 급여가 갑자기 3일 전인가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급여 못 준다고. 반만 줬나 그때 하여튼 줘가지고 한 2명이 직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다가 약간 딜레이 됐다가 하다가 이제는 12월 달부터는 아예 반만 주고는 안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또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년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업체. 식자재비 정산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4월달하고 5월달, 7월달. 7월달까지 입금을 받고 12월달까지 입금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수가 3월 2일 날 마지막 물건이 들어가지고 한 3,260만 원 정도. 백화점 측에 의하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미 작년 11월 채권 가압류 상태였던 것. 결국 지난 3월 영업을 중단하겠다며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자매와 계약을 진행한 1월 전부터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본사. 자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 가지고 전화를 했었죠, 컨설팅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면서 모른 척 하더라고요. 문제 있는 걸 갖다가 체결하게 만들었으면 자기네도 책임을 져야죠. 창업 컨설팅 업체에 부실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소개한 책임을 물었다는 선희 씨. 그런데 창업 컨설턴트가 내민 건 한 장의 합의서였다고 합니다. 컨설팅 수수료 4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창업 컨설팅 업체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합의서 돈 받은 게 없는데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가 안 했으니까 수수료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 합의금 받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의서를 해주냐. 우리 수수료는 들어가니까 수수료도 이제 안 주고 이제 일단은 합의서 이제 그냥 합의서 안 써줄 때는 그것도 안 돌려준다면서 갔어요. 그런데 본사 관계자와 통화 도중 알게 된 사실. 컨설턴트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도 2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시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건 선희 씨. 이게 2천만 원이나 줬다는 소리 듣고 보고 봤을 때는 우리는 같은 패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사모님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은 어찌됐건
이제 그쪽 회사에 돈을 준 거고 저희가 수수료로 그쪽에 받은 거예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사부님. 거기가 피해자가 될 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거긴 돈을 2,400이나 받아먹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본사의 경영 상태를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창업 컨설턴트. 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입주자 좀 만나러 왔는데요. 있던 회사 이름이 혹시 맞아요? 언제 이사 갔어요? 올 초에. 본사의 소재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 우리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자매가 매장을 계약할 당시에 본사 대표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회사 측에 가압류가 들어온 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하신 건 이유는 뭔가요? 회사가 전면에서 모든 거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 가압류, 압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컨설턴트들이 회사가 네. 현재 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까요? 거의 뭐 회사가 어떤 수준까지 공유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이렇게까지 큰 잘못 또는 큰 이슈가 되리라고 사실 잘 몰랐습니다. 당시 계약 담당자는 이사로 근무했던 최 씨였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어렵게 최 씨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최 씨죠? 최 씨 좀 뵈러 왔는데요. 약 5개월 전 이사를 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는 최 씨. 월세 동안. 근데 그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막 그래서 거의 쫓아내듯이 내는 거야. 쭉 괜찮다가 2월 달부터가 그때부터 이제 찾아오기 시작. 8번에서 10번 정도는 찾아오신 것 같아요. 본사의 재정 악화에도 최 씨 자매와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담당 창업 컨설턴트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호 본부장님? 예. 네. 저희 KBS 추정식품팀에서 왔는데요. 네. 이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 아셨어요? 알았으면 했겠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합의서는 왜 제안하셨어요? 그분이 소송을 건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귀찮아질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양쪽에. 100원 받았어요. 네? 100원. 100원이요? 그 계약 자체가 제대로 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답변 좀 해주시죠.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를 피해 사라지는 창업 컨설턴트. 결국 선희 씨에게 남은 건 1억 원의 은행 대출금과 죄책감뿐입니다. 언니가 힘들어지니까 동생으로서는 제만 더 힘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자매. 언니 역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이들이 내 빚만 떠안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그래요. 지금. 잘 해보려고 저거인데 도움도 되고 잘 해보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인데 부담만 되고 지금 엄청 힘듭니다. 창업 종목, 시설 인허가 등 창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율해 성공적인 창업을 보장해준다는 창업 컨설팅 업체들. 그런데 일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먹잇감으로 삼기 가장 좋은 상대로 분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명 호구로 일컬어지는 초보 창업자입니다. 실제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초보 창업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임대차 계약이 5년을 잡아놨는데 저는 3개월이 남았을 때 들어간 거예요. 다시 재계약 되니까 5년 3개월이다. 이게 듣고서는 계약했죠. 저는 점주들하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전문가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기꾼이에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 사기꾼이겠죠. 우리가 만난 이 여성은 10년간 모은 적금을 모두 투자해 식당을 창업했지만
결국 2달 반 만에 쫓겨나듯 폐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3건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계 1위로 꼽힌다는 창업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늦은 밤,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직 창업 컨설턴트, 업계 1위로 알려진 A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다음에 결국에는 같은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90에서 95% 이상. 거의 다라고 해도 무방하네요. 그렇습니다. 타켓은 초보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수수료로 봅니다. 1,500에서 5천, 1억까지 법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A 창업 컨설팅 업체. 우리는 해당 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영업직 쪽은 뭐 경험은? 영업직 경험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 보험 쪽으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영업 쪽은 없습니다. 창업 컨설팅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에 대해선 묻지 않는 관계자. 부동산과 뭐 업무는 비슷하긴 한데 다루는 분야는 되게 좀 달라요. 보증금 임대료 외에 이제 권리금 우리도 따로 많이 받아주잖아요. 네. 그 점주한테 우리 또 홍보 보수 금액으로 영업비로 정당하게 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보통 이제 우리는 건당 보통은 2,300만 원 정도 돈을 내요, 최소가. 곧바로 취업이 결정됩니다. 출근 첫날 부여된 직급은 과장. 시작부터 직급이 과장이잖아요. 과장 아래는 맞죠? 왜냐면 저희 그래서 분야 자체가 뭔가 저희는 상업을 시켜주고 그런 양조활동을 하고 동아리 같은 거 이러면서 분위기 없다 이게 온 사람이 다들 없다니 하니까 위치가 이렇게 보여야지. 그런데 사무실 벽면 게시판에 붙어있는 문서 하나가 눈에 띕니다. 21개나 되는 각기 다른 회사명이 적힌 목록. 이 회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름은 다 틀립니다. 결국에는 같은 회사입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 편법을 쓰고 있죠. 원래는 회사 법인으로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각 개인 사업자 명의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예비 창업자들이 왔을 때 어디를 누르든 그 구입자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허위 광고가 걸렸을 때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가 나오더라도 적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지금 100%다 허위 광고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A 창업 컨설팅 회사의 계열사격이라는 21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곳에 게시된 매물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백화점 매장 매물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니요, 저희 지경이라서 그럴 일이 없는데요. 저희는 이런 걸 올린 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뭐 확인 전화는 계속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 중에는 KBS 내에 위치한 점포도 2개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허위 매물일까? KBS 1층 로비에서 영업 중인 카페. 우리는 이곳을 매물로 내놨는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쭈려고. 네. 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매장이 매물로 나와 있던데 혹시 내놓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내놓은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으세요? 아, 예. 여기는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 입찰로 되는 곳이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KBS 내부 건강보조식품 매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의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네요? 예. 월 수익 2,800만 원을 벌 수 있다던 매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달까지 여기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완전 폐점을 했고 KBS 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A 창업 컨설팅 업체의 자회사격인 B 창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허위 매물로 확인된 건강보조식품 매장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선생님. 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도 쳐다보다 보니까는 네. 여의도에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여기 뭐야, KBS 근처에? 같은 지금 주시려면 광진구 능동 아시죠? 어린이정원. 예. 중재하고 어린이정원 중간에는 매출이 8천 정도 나오는데 구정 전 그리고 추석 전 5월달 이때가 매출은 1억 넘어요. 컨설턴트는 KBS 내 건강보조식품 매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매장을 계속해서 권유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던데? 광고. 예? 실제 매물은 없지만 광고성 저희에서 올려놓은 광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왜냐면 저희들이 전화 받기 위한 거다 보니까. 결국 허위로 밝혀진 매물. 우리는 A 창업 컨설팅 업체와 연관된 21개 인터넷 사이트 중 2곳의 매물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무작위로 선정된 60개의 매물 중 53개의 매물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허위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 해당 업체는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 응대 방법까지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위치와 설명해드리고 현장 확인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셨을 때 뭐 어느 사실은 광고하는 물건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돌리시면 안 돼요. 이 예상동에 있는 게 좋은 거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상업 상품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광고하는 게 사실은 좀 과장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만 광고하는 게 과장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공약하는 공약도 별로 지키지는 않아요. 업계 관계자는 창업 컨설팅 업체가 홍보하는 매물의 수익률 역시 대부분 과장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손님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1억이라는 금액 투자해서 5, 600 벌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6부거든요. 수익으로 따지면 1억에 6부면 600만 원이잖아요. 일반 월급 대출받고 월급쟁이보다 더 나아요. 창업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환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려드시는 거예요. 창업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1억을 투자하면 6부 이상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의 순수익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억 3천에 순익 670인데 이건 또 월 비용이 67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남는 게 없는 건데. 근데 여기에 월 비용은 이제 뭘 가정하고 써놓은 건지 약간 좀 이게 메인 화면에서는 창업 비용에서 월 수익이 1,2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1,210만 원을 버는 줄 알고 들어오는데 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또 월 수익에다가 비용을 또 이렇게 또 빼놨어요. 그럼 이게 실제 수익이 순이익이 610인 건지 저 월 수익의 개념을 순이익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기는 또 평균 월 수익이 지출을 빼고 1,2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1,210을 번다는 건지 610을 번다는 건지 이게 2배 차이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보는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좋은 그런 자료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겠다. 저도 이 보고서만 보면 저도 다 제가 이거 제품 다 투자하고 싶은데요. A 업체는 고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실거래 매물을 확보하는 확실한 비법도 있었습니다. 주구장창 통화를 하시는 거야. 뭐 강남구든 송파구든 내가 오늘은 여기에 역세권에 커피를 털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인드로 하나를 딱 잡아놓고 타겟팅 잡아놓고 거기를 전화를 다 돌리는 거야. 200통 전화만 10개 정도는 판다고 할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해뒀습니다. 가능하면 직원이 받았을 때는 사장님 안 계신다 그러면 그냥 번호를 남겨. 어디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창업회사입니다. 안 되지. 다른 그런
사업체 기간을 타치하는 게 좋아. 손이 거짓말 해야 돼. 직접 시범까지 보여줍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저 사장님 안 계신가요? 아, 여기 그 프랜차이즈 본사인데요. 일반 브랜드 그 커피 본사예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그들의 교육 자료인 뇌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화 통화 방법. 매장 앞 도로공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타진점 점주인데 사장님하고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주름이 음료 할인 이벤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임대관리 회사입니다. 관리비 때문에 통화 좀 해야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A 창업 컨설팅을 통해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김성애 씨. 이후 컨설팅 업체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컨설턴트들도 여러 명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좀 내고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직접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내고를 해주면은 또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금이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팔러 갈 때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7,500에서 3천만 원까지 깎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했나요? 한 거의 6, 7개월은 걸린 거 같아요. 6, 7개월. 그런데 계약 당일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성애 씨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는 창업 컨설턴트. 각각 얘기를 계속 오가면서 권리금을 깎는 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게다가 계약 직전 컨설턴트는 각서 한 장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약속된 금액만 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자기네가 얼마를 더 얹어서 받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가게를 인도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걸 얘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이런 거를 저한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7,500만 원의 권리금을 3천만 원으로 깎고 인수인에게는 4,500만 원을 받아 1,5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영업자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자기가 급해지면 권리금이 떨어져요. 하지 마시라고. 이상하게.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파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이러면 알아서 생각하다가 2달 뒤에 3달 뒤에 연락 와가지고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될 것 같아요? 3억에 불러? 1억 5천? 반토막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5천. 아니지. 아니면 끊었더라. 아니, 전화해서 자기 형님이 자금이 그렇다. 이거 이만큼만 낮추시면 바로 그냥 혼자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이런 식으로 상황에서 권리금을 하는 거죠. 이 같은 비법이 정리된 내부 교육 문건. 사장님 같으면 권리금이 비싼 점포를 사겠습니까? 권리금 비싼 점포는 절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사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이지 주인이 바뀌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권리금을 싸게 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권리금에 저희가 업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5천만 원짜리 매장이다. 근데 제가 7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2천은 저의 수수료가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들어오시는 손님한테 저희가 또 따로 수수료를 지금은 현재 뭐 300에서 500 정도 부르고 있고. 얼마짜리 얼마까지 만들어 보셨는데? 빌딩 오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무관리로 줘라. 그래서 제가 크게 수수료 가져간 거는 1억 2천. 우리는 A 창업 컨설팅 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금액을 가게 주인분들이 자진해서 내려주는 거지 우리가 뭐 말 잘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내린다? 저는 그거는 좀,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게 주인분들이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내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권리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적힌 교육 자료를 내밀자 곧바로 말이 바뀌는 임원. 자, 이게 문건에 이거 내부 자료거든요. 네네, 보고 드릴게요. 알지? 뭐 어차피 뭐. 예. 근데 권리금 깎는 게 나쁜 행동이가 자기가 취급하는 물건을 싸게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을 등록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정보를 드리고
판단의 주체는 그 창업하신 분이지 저희가 판단을 해라 말아라 한다고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예. 제공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제공은 했죠.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우리 말만 믿고 이게 가게가 1억짜리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고 계약하실 분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경기도 수원의 한 치킨집.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어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다. 1년 전 창업한 무호 씨는 처음부터 홀 장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호 씨가 가게를 열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배민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배민 그 영업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뭐 배민 어플 한번 사용해 보셔라. 뭐 수수료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낮다. 저는 이제 포장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배민원도 꼭 하셔야 된다. 배민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배민원까지 했는데 막상 이제 배민원으로 팔아 보니까 남는 게 너무 없는 거죠. 뒤이어 찾아온 쿠팡이츠 직원까지 배달을 권유했고 결국 무호 씨는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부담으로 남는 게 별로 없었지만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낫겠다 싶어 배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민과 쿠팡이츠로부터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배민 거를 좀 내려갔더니 쿠팡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3번, 4번 받은 것 같아요. 배민이랑 쿠팡이랑 양쪽에서 전화가 와요. 배민 앱에서 음식을 저렴하게 팔면 쿠팡이츠에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전화가 오고 반대의 경우 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에게 더 유리한 적용을 강요하는 최혜의 대우 요구입니다. 계속 베니클럽 이용하시는 거에 그 삼성 그 가게에 그 장악이 돼서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으셔서요. 혹시 그 최소 주문 금액이 다른 건 사장님 알고 계실까요? 어디야 어디가 다르죠? 다른 플랫폼 그 저희 배달하는 그 어플 탑 플랫폼 1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1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14,000원으로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최소 주문 금액이랑 메뉴 가격 부분인데 저희가 뭐 뭐든지 좀 다른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소 주문 금액이 6,000원 차이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1,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를 9,000원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이제 와우 할인 유지가 가능해요. 아, 그럼 그냥 해지해주세요. 아, 그냥 아예 안 하실... 네, 그거 뭐 마이너스인데 뭐하래요, 이거. 네, 이거 해지하시는 거는 해지 부서에 연락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연락해야 돼요, 따로? 수원에서 분식집을 하는 보미 씨 역시 이런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가게 사장이 판매 가격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가게 배달로 유입을 하고 싶잖아요. 가게 배달은 1,000원이라도 더 싸게 해서 유입을 시키고 싶은데 이러면 무료 배달을 안 해줘요. 쿠팡에서. 왜 금액이 다르냐고 와우 배지를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전 그럼 와우 배지 그냥 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배민원만 유지를 해볼까 했어요. 근데 쿠팡에서 또 뺐다가 일주일 뒤에 문자가 와요. 고객님들이 너무 원하셔서 와우 배지 다시 임시로 붙여드릴게요 라고 문자가 띡 와요. 그러면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료 배달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전화 와서 이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다시 뺄게요. 아니면 금액 맞춰주세요. 또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결국 배달 음식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민에 저희 가게에 들어가면 사장님 한마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이거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뭐 1,000원씩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싶어도 수수료란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수수료란 단어를 못 쓰게 하니까 그냥 뭐 1,000원씩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맘대로 올린 것 같잖아요.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에서조차 배민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주들.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 자신들은 고객이 아닌 것 같다며 점주들은 억울해합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자영업자가 물고기라고 치면 미끼를 물고 조금씩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미끼로 조금씩 해서 우리 웅덩이에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우리 웅덩이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이제 그 안에서 착취를 당하는 구조죠. 플랫폼은 양쪽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식당한테는 되게 나쁘게 하죠. 수수료 많이 받고. 손님한테는 너무 좋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마구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은 커지니까 이 공급자들은 뭐 마진이 적어도 시장이 커지니까 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끌려갔죠. 지난달 배달의 민족 함윤식 부사장이 국회에 섰습니다. 최희의 대우 요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는 다른 그 플랫폼에서 다른 앱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해야만 된다 이런 최대 대우 요구들을 하고 있죠.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 좀 따라한 부분이 있었어요. 경쟁사가 하면 우리가 해도 된다예요? 그건 사실상 담합하는 거 똑같잖아요. 경쟁사하고 같이 담합을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최대 대우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건 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예. 최혜 대우 요구하는 거 이런 거 개선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상생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할까요, 말까요?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정책을 따라했을 뿐이라는 배달의 민족. 하지만 배민은 여전히 배달앱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모기업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4천억 넘는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83%. 사실상 두 업체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매장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소위 이중 가격제가 시작됐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이들의 경쟁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락 전문점 한솥도 결국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매장에서는 4,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매장보다 800원을 더 받습니다. 배달을 무료로 하면서 그 모든 비용이라든가 수수료가 이제 저희 같은 업주들한테 다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슈퍼바이저한테 저 진짜 이러면 정말 문을 닫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5년 동안 한솥 도시락 가맹점을 운영해온 문준호 씨. 배달 음식 가격 인상은 폐업을 해야 할지 가격을 올려서라도 더 버텨야 할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가격제가 고객들의 외면을 받아 더 큰 어려움을 맞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네, 그런데도 두려워요. 이게 또 인식이 또 그렇게 될까봐 어떻게 늦게 전달될까가 솔직히 불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오프라인에. 예. 근데 진짜로 지난달에 제가 그 본사에 요청했을 때 정말 문을 닫을 것 같은 상황.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원 수도 줄이고 혼자 17시간씩 일하며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문준호 씨. 지금의 배달앱 생태계에서 점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짜 남지 않는데 장사를 하겠어? 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인데 저도 장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다 해봤는데도 솔직히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 혼자서 무슨 독불장군처럼 우린 배달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두 거대 배달 플랫폼의 경쟁.
배달의 민족도 무료 배달로 인한 점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료 배달이 지금 인터넷에서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안 하면 소비자 중재가 절로 가요. 업주가 상상이 물론 해야 되지만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 없고 이걸 바로잡는 방법이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 높일 수밖에 없고. 배달앱 시장 1위 배민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주도해 줄 수는 없을지 물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경쟁이 되려면 양사가 수수료를 낮추는 경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은 저희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희가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계속 경쟁력을 갖고 가고 싶은데 계속 주문이 뺏기니까 저희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혼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같이 동참해서 프로세스를 맞춰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과 함께 상생하니 이제 관철이 돼야 된다. 쿠팡이츠는 어떤 입장일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에 따른 비용을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하고 매장에는 어떤 부담도 전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무료 배달도 지키는 상생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무료 배달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쿠팡이츠에 물었습니다. 저희는 적자를 감내하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서비스 차원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고 서비스를 하나 내놨는데 그 서비스가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1위 사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문제다. 갑자기 1위 사업자가 6.8%를 하다가 2위 사업자 40%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2위 사업자가 무서워가지고 저희하고 동일하게 맞췄다? 이게 상식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배민은 쿠팡 핑계를 대고 쿠팡이츠는 배민 핑계를 대고 담합은 아니죠. 담합은 아니죠. 어떻게 담합하면 이렇게 헐뜯고 있는 담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무료 배달로 파생되고 있는 이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생협조를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